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비상체제 지휘봉을 주호영 신임 비대위원장이 거머쥐었는데 오늘 임명 의결안 가결 후 기자회견을 가졌죠.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고 했습니다. 혁신형이냐 또는 관리형이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둘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 네이밍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네, 요즘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유행이다 보니 뭐 그런 추세를 반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좀 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관리형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혁신 비대위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다 보니 그 혁신이란 단어가 갖는 매력 때문에 자꾸 이렇게 차용을 지금 하는데 실제로 혁신이 가능한 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돼 있냐는 거예요. 뭐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단 이 비대위원장부터 당내 인사잖아요. 뭐 당내 인사라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뭐 비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체로 당내 이렇게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득권 정치에 익숙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 때는 좀 힘들지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를 모셔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뭐 거의 정권을 주다시피 해서 수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일단은 뭐 그것 자체가 좀 이제 힘든 상태인데 왜 자꾸 혁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저는 윤핵관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일단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지명을 했냐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명했잖아요. 본인 직무대행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사표 수리가 안 됐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직무대행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당원까지 개정을 하는 무리수를 둬가면서 본인이 결국 인사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명되신 분이 과연 이 윤핵관들로부터 자유롭겠느냐. 그리고 또 이 비대위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 또 참석해요. 뭐 일종의 거의 이제 부위원장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전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세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윤핵관 비대위가 아니고 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혁신과 또 변화를 견인하면서 전당대회까지 관리하겠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최 교수님? 어렵죠. 그리고 지금 구성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비대위원은 완전히 다 구성이 안 됐지만 주영훈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혁신형보다는 관리형으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윤핵관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윤핵관 입장에서도 혁신형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이 지금의 형태에서 약간 지금 혼란이 오는 부분들을 잘 수습하고 특히 이준석 리스크죠. 이준석 전 대표의 리스크만 잘 수습하고 전당대회 잘 준비해서 윤핵관이 전당대회 대표가 되고 이 수준으로 가려고 저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저는 지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 즉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야 혁신형을 하고 싶겠죠. 또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본인이 그럼 관리형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상당히 좀 그 본인을 깎아내리는 듯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혁신형의 말을 붙이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물론 저는 뭐 그분이 정치적으로 역량을 갖고 있냐 없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혁신을 하려면 정말 비판과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관리하고 잘 관리해서 좀 그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잘 준비해서 다음에 당대표 맡은 분한테 이게 권한을 위임하는 이양하는 그 정도의 역할로 끝나지 않을 거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형 혁신 비대위 글쎄요. 일단은 뭐 당의 안정과 혁신을 강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일단 비대위원을 어떻게 누구로 끓이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주호영 위원장은 당 밖의 외부 위원 2~3명을 포함해서 9명 정도의 비대위를 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한 자릿수 9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지금 과연 이제 친윤계가 과연 몇 명이나 이 비대위원회에 포함될지가 좀 관심입니다. 그리고 좀 달래기를 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준석계가 과연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계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예, 없다고 예. 보여요. 뭐 정미경 최고위원, 다 김영철 최고위원 돌아섰잖아요. 뭐 그런 네. 분들이었죠. 그리고 뭐 예. 박민영인가요? 그분 대변인 네네네. 하시는 분은 청와대에 또 들어간다고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갔죠. 예.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계라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든지 뭐 좀 그 설득을 해서 예. 자중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준석 지금 전 대표를 설득하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뭐 전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호락호락하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요청한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네. 아니라고 봅니다. 박민영 지금 그 당 대변인 그분이 이제 대통령실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민영 전 대변인에게 기분 나쁜 것보다 네. 그렇게 설득해서 데려가는 윤핵관에게 더 기분이 나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본인을 다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느끼는 그 분노감이랄까 배신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이 여론몰이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비대위원을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구성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실은 이제 본인 그 말로 이 비대위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자인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외부 위원을 2~3명 정도 모시겠습니다. 네. 예요. 그러니까 9명인데 2~3명이 들어와서 뭐 수술할 수 있나요? 위원장도 뭐 그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닌 그런 상태고 그 얘기는 대부분 다 그냥 당내 인사들로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 위원은 구색 맞추기 식일 수밖에 그렇죠. 없군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부에서 중립적인 인물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이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이 정치 상황을 잘 아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들어와도 뭐 멀뚱멀뚱 그냥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에서 어찌됐건 친윤계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윤핵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대위를 끌고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이럴 상황이 아마 못 될 겁니다.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예. 기껏해야 뭐 그냥 소극적인 항변 정도 예.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뭐 그 형식상 이준석 그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 1명 정도는 집어넣겠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준석 걔도 뭐 기존에도 뭐 사실은 개파성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지금 뭐 별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적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난관 비대위로서는 걸림돌이 있는데요. 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서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뭐 예상은 됐던 건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평론가님? 결과는 그야말로 예상하기 좀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돼야 될 것들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사무국 쪽의 설명을 들으면 예. 뭐 법 형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처리가 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선 그 최고위 지금 회의 자체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사퇴 의사를 밝힌 나머지 그 최고위원들까지 참여해서 억지로 정족수 맞춰가지고 지금 예. 이제 의결을 했던 건데 당 사무국 쪽에서의 설명은 아직 뭐 사표가 수리가 안 된 상태였다. 예. 그러니까 그 사임원이 이제 아직 이제 그 수리가 안 된 상태여서 공식적으로 처리가 안 됐다라고 의사만 밝혔기 때문에 이야기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 얘기인데 네. 그거는 그야말로 당 사무국의 설명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 그 사표를 희망한다는 그 서류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처리를 해놓고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분들 선의를 전 믿고 싶지만 네. 그런데 뭐 간혹은 그런 일도 사실은 정당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판부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에 좀 하자가 발견된다거나 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는 뭐 이거를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일단 외견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뭐 좀 문제 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네. 약간의 무리수는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 좀 약간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작용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건가도 이제 관건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정당에서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찌됐건 이 절차상의 법적 하자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건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법적으로 처리상 하자 절차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이거는 뭐 인용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인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이것은 더 당이 혼란에 빠지는 길이다 막았던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 가처분 신청 희망을 걸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일단 주호영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이 대표를 연락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기자회견을 13일 날 한다고 했죠. 그 전에 과연 주호영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만나서 본인한테 어떤 실익이 있을 거냐는 거죠. 들을 얘기가 없는 거죠. 들을 얘기도 예. 없고 받아올 것도 없어요. 이미 비대위원 출범했고요. 예. 본인을 대표해서 물러나게 몰아냈잖아요. 이미 뭐 그럼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걸 네. 되돌려서 그러면 이전 대표한테 돌아와서 다시 대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예. 비대위는 이미 출범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모양새를 과연 이준석 대표가 좋아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만나주는 것이 이준석 대표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네. 괜히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뭐 둘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왜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만나서 뭔가 성과를 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예. 정치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예. 만약에 주고받고가 가능해진다면 즉 이준석 대표가 다른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갖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예.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만남이 당분간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소위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각각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초를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비대위원장 된 주호영 의원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죠. 정진석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내년 초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9월 말과 10월 초 가장 시기가 빠릅니다. 김기현 의원이 9월 말과 10월 초를 얘기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이 가장 좀 시기가 늦는 게 아닌가 1월 말에서 2월 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시기를 내놓고 있는 걸 텐데 자, 최 교수님 어떤 의도가 저 5명에게 각각 숨어 있는 걸까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네. 이제 늦게 하는 거잖아요. 1월 말, 예, 예. 2월 초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 장악력이 떨어져요. 합당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물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당까지 합당하는 일을 이루었지만 네. 실제 당내 장악력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확장을 해야 돼요. 일단 시간이 필요한 그 거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 당내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당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려서 본인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할 겁니다. 뭐 예컨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네. 윤핵관과 뭐 전략적
동맹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내가 대표를 하고 사무총장을 윤핵관이 시켜서 실제 공천권은 사무총장하고 반반 나눠서 하자든지 아니면 공천권은 당신이 하시오. 네. 내가 일단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제의와 동맹을 맺으려면 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지금 현재 당대표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갈 수 있고 여론은 예컨대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한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당내 지지 세력이 없을 경우에 당대표가 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한테 불리해 줄 수 있어요. 뭐 윤핵관도 아니죠. 그렇다고 무슨 대선 후보급 인물도 아니죠. 네. 그런 분이 만약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바꿔가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네. 안철수 의원처럼 더 시간을 더 달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당을 일단 윤핵관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비를 하고 네. 이준석 대표가 나간 이후에 당이 어느 정도 윤핵관 중심으로 완전히 정리가 돼서 당을 틀어쥐고서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당대표에서 승리해서 완전히 공천까지 갖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각각의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향후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비대위의 성격이나 기간 등에도 과연 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궁금하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자녀 임기만 대표직을 수행할 거냐, 네. 아니면 온전하게 2년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를 이제 선출할 것이냐. 예. 이 선택의 과정에서 서로 셈법이 좀 다 다른 거죠. 공천권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데 그거겠죠. 윤핵관이라든가 안철수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공천권 행사하는 것을 그래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뒤로 늦추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이 이준석 대표 당원권 지금 정지 기간이 도래하면서 또 다른 또 분란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좀 살짝 어떻게든 피해 가면서 좀 기간을 절묘하게 맞춰보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예. 점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좀 조금 전에 그 공교롭게도 5분 지금 나온 분들이 네. 다 지금 대표 후보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지금 치열하게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딱 보이네요.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